안녕하십니까. 당국대학교 홍지석입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이케대와 김창렬이 함께 만났던 그 해방공간의 성북회화연구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 이제 이케대에 그가 이렇게 주도했던 성북회화연구소에 대한 연구는 이케대 연구가 심화되면서 최근에 좀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보신 분도 있겠지만 2015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 거장 이케대 해방의 대서사라는 대규모 회고전이 열린 적이 있어요. 이제 이케대 작품들이 대중에게 아주 폭넓게 소개된 중요한 전시였는데요. 이 전시에서 이제 여러분 이 전시 도록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 이제 그 김인혜 학예연구사께서 성북회화연구소 시대를 중심으로 바라본 이케대의 유산이라는 글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북회화연구소가 어떤 상황 속에서 전개됐고, 거기서 수학했던 미술가들이 누구였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꽤 우리가 잘 알게 됐죠. 당시 전시에도 이케대의 성북회화연구소 시절에 이케대에게 배웠던 한국의 대표적인 미술가들이 거기서 이케대와 성북회화연구소에 대한 어떤 회고 이제 이런 것들을 했죠. 남북을 잇는 어떤 비극적인 교차 이런 것들을 화가들의 생생한 증언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김창렬이죠. 이케대가 이제 1946년에서 1950년 사이에 문을 열었던 이제 성북회화연구소는 처음에는 도남동 458-1번지, 지금은 뭐 어떤 모텔이 됐는데요. 일단 이 공간에서 이제 시작했고, 나중에 이제 사정의 변화에 따라서 명륜동으로 이사했다가 나중에 남산에 잠깐 이제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거기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미술가들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일단 거기서 학습을 했던 미술가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미술가라고 하면은 아마 권진규라는 조각가와 그 다음에 김창렬, 오늘 우리가 다룰 김창렬이라는 화가를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권진규는 1922년에 태어나 1973년에 사망한 조각가인데요. 아마 내년에 이제 탄생 100주기를 맞이해서 또 그 기념 사업이 되게 많이 열릴 겁니다. 아마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면 이케대와 권진규를 다뤘을지도 모를 일이죠. 하지만 이제 김창렬에 대해서 오늘은 주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당시에 성북회화연구소에 공부했던 되게 많은 여러 미술가들 중에서 김창렬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해입니다. 이분이 이제 올해 초에 작고하셨거든요. 김창렬 회화가 어떤 의미에서 대단원에 이제 막을 내린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는 다시 이제 우리가 이 화가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기점이 되는 해이기도 할 겁니다. 이케대의 성북회화연구소에서 수학했던 학생들의 이름을 들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권진규나 김창렬 외에도 김서봉, 심숙자, 장성순, 전회진, 김숙진, 이용환 뭐 이런 등등 굉장히 아주 한국 근현대 미술에서 주옥 같은 미술가들이 이 회화연구소를 거쳐갔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이케대의 성북회화연구소에 드나들면서 스케치를 함께하는 동료 미술가로 이 공간을 함께했죠. 그리고 이 연구소를 통해서 이 연구소에 수학했던 많은 미술가들이 이제 당시에 이제 서울대학교라든가 홍익대학교 미술과에 입학을 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성북회화연구소는 굉장히 잘 나가는 사립 그런 미술학원의 역할 같은 것도 했던 모양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논문에서 김인혜 선생님은 이제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케대와 권진규 혹은 이케대와 김창렬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시대를 살았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권진규나 김창렬의 한때 젊은 시절에 있어서 이케대의 존재는 매우 무겁고도 중요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의미를 어떻게 헤아려 볼 수 있는 거냐? 이케대라는 화가와 김창렬이라는 화가는 서로 어떻게, 예를 들면 단순한 사제지간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이 둘을 우리가 한때 교차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이제 오늘 제가 김창렬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을 해본 다음에 오늘 강의의 마지막에 다시 이야기를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권진규의 사진과 김창렬의 사진인데요. 예를 들면 다 작업하는 사진들을 모아봤는데, 이제 예를 들면 정말 이게 조각 분야에서는 권진규는 너무 훌륭한 조각가였고, 또 회화 분야에서 이 김창렬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발자취를 남긴 미술가입니다. 자, 이제 김창렬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기로 하죠. 여러분, 김창렬은 1929년에 평안남도 맹산군에서 출생했습니다. 평양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1946년에 이제 서울로 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성북회화연구소 등에서 수학하면서 미술계에 입문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1949년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완전 미술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가 대학에 입학한 이듬해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그의 인생도 굉장히 험난한 과정을 겪게 됐죠. 김창렬이 화가로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것은 1950년대 후반입니다. 특히 이제 한국 현대미술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한국 현대미술가 협회의 창립회원이기도 했고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초반까지 굉장히 맹렬하게 불타올랐던 그 소위 앵포르멜 운동의 기수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김창렬, 박서보 이제 이런 그 분들이 이제 이 앵포르멜 운동을 주도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1960년대에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합니다. 미국의 아트 스튜던트 리그라는 곳에서 판화를 공부했고 또 69년에는 이제 백남준의 도움으로 파리에서 어떤 아방가르드 페스티벌에 참여했다가 그 일을 계기로 파리로 건너가서 파리에서 삽니다. 그리고 파리에서 파리 국립미술학교를 다니고 공부하다가 1970년대 초반에 아주 유명한 그 물방울 연작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21년 올해 사망하실 때까지 굉장히 거의 중단 없이 그리고 굉장히 꾸준하게 물방울의 연작을 이러저러한 베리에이션을 통해서 자기 회화 세계를 심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간 화가입니다. 동아일보 1959년 3월 1일자 신문에 이제 이런 신문이 모던 아트의 신예들이라고 하는 신문 기사가 실렸어요. 약간 이게 어떤 거냐면 그 59년의 라이벌이라고 해서 약간 당시에 이제 신문 기사의 어떤 뭐랄까 특집 이를테면 읽을거리 같은 걸로 내면서 59년에 각 분야의 라이벌을 막 소개하는 거였는데요. 이때 그 동아일보의 59년의 라이벌이라고 하는 그 어떤 특집 기사에 모던 아트의 신예들이라고 해서 실린 두 명의 화가가 박소보 군과 김창렬 군이에요. 당시 신문 기사의 잠깐 내용을 읽어보면 이른바 화단에 포효하는 세대를 대표하는 모던 아트의 신예들이다. 전투적인 공격형인 박군에다가 신중한 수비형의 김군에 성정이 좋은 콘트라스트를 이루지만 구상을 거쳐 앙포르메를 지향하는 데 있어서는 이 화가들이 공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 후반에 이제 앙포르메 미술이라고 하는 미술이 전개됩니다. 여러분, 앙포름 이제 이게 뭐겠습니까? 포름이라고 하는 건 형태, 형식 이런 거죠. 앙은 이제 프랑스에서 부정적 두어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번역을 하자면 앙포르멜은 그러니까 반형태, 앙포르멜이라는 말 자체가 시사하듯이 여러분 이 단어는 이제 프랑스 말 발음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유럽의 미술의 강한 영향 하에서 전개된 미술 운동인데요. 그러니까 앙포르멜이라는 말이 지향하듯이 되게 공격적인 미술입니다. 공격적인 미술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어떤 이미지를 그리는 게 아니라 격렬한 붓질로 이미 있는 이미지들을 지워나가고 공격하는 태도를 취해요. 그러면 당연히 예를 들면 그 형태들이 무너져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형태들을 공격하면 그 미술은 형태가 지워지고 무너져 내릴 테니까 추상 미술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김창렬의 판잣집 같은 작업들 1959년의 작업이고요. 또 무제의 어떤 1962년의 작업들이 보여주다시피 이 시기에 김창렬은 굉장히 시꺼먼 그림들, 그러니까 시꺼먼 막 그 물감들을 막 기존에 있는 화폭 위에다 계속 덮어요. 근데 그러면서 원래 만들어진 이미지들을 공격해 들어가는 것이죠. 지우는 행위.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화가가 캔버스 위에 하는 붓질이라는 게 단순히 예를 들면 그리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리는 것들을 지우는 행위이기도 하다는 인식. 이제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전쟁을 초래한 기존 질서에 대한 분노, 절망, 전쟁이 가져다 준 죽음에 대한 절망, 이제 이런 것들이 당시 이런 앵포르멜로 드러났다고들 많이들 이해를 합니다. 강력한 붓질을 통해서 이미 바닥에 깔려있는 이미 형태들을 지워나간다 또는 공격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굉장히 격렬한 붓질들이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화가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거 강력한 붓질로 기존에 있는 이미지들을 지우죠. 근데 여러분 그 붓질이 또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 위에다 다시 붓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들고 부수는 행위가 반복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앵포르메 미술가들의 화폭은 굉장히 두껍습니다. 1964년, 60년대 중반부터 이 작가의 작업이 이제 약간의 변화를 겪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굉장히 분노의 붓질이랄까 이런 것이 되게 두드러졌던 앵포르멜에다가 이 화가가 제사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이고 정신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어요. 제사 연작이라고 이름 붙인 이런 작업들도 굉장히 앵포르멜의 분위기를 갖고 있으면서도 어떤 정신적인 뉘앙스를 품게 됐는데요.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제사 같은 작업은 이제 노란 화면 위에다가 검정색의 굉장히 격렬한 붓질들을 가하고 또 가하고 하는 식으로 만들어졌죠. 김창렬 자신은 이 연작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치유하고 비우는 행위, 그리고 한편으로는 많은 젊은 죽음, 그 영혼에 대한 어떤 살풀이 내지는 한을 지워주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의 제사적인 행위, 이제 이런 얘기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지우고
또 거기에도 또 지우고 하는 행위라는 건 이런 거랑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아픈 경험을 했던 사람들한테 우리가 곧잘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냥 잊고 살아. 잊고 살아. 이제 나쁜 기억은 최대한 지우고 살아가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화가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지우는 행위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지운다고 해서 그게 지워집니까? 안 지워지는 거죠. 그것은 없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다시 드러나는 거고, 그리고 그 의미에서 그건 또 다시 지우고,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 없고, 전쟁 기간에 이제 예를 들면 내 곁에서 사라진 존재들에 대한 애도의 방식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지우는 행위면서도 절대로 지울 수 없는 그런 것일 겁니다. 그런 전면에서 이 화가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지우는 행위와 그 위에서 다시 뭔가를 만들어내고 또다시 지우는 그런 행위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사라고 하는 어떤 정신적이고 종교적인 뉘앙스를 이 화가가 부여했던 것이죠. 그 김창렬의 스승이었던 이케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케대의 경우에도 관계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이 이미지와 저 이미지의 관계들이 되게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김창렬의 그림에서도 관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먼저 가해진 붓질과 그 다음에 가해질 붓질들의 그런 관계들, 이제 이런 것들의 설정이 되게 중요하고, 그 밑에서 보이는 것과 그거 보이는 걸 지우는 행위, 이제 이런 것들의 어떤 교차, 이런 것들이 이제 김창렬의 작품에서도 되게 두드러진다는 것이죠. 그것은 겉으로 볼 때는 이케대의 그림은 굉장히 구상적인 작업이고, 김창렬의 작업은 굉장히 추상적인 작업입니다만, 이 시기에 김창렬의 작업은, 근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화가는 서로 모순되는 것들, 서로 예를 들면 함께 갈 수 없는 것들을 함께 끄집어 안고 같이 동거하게 만드는, 같이 평화롭게 공존하게 만드는 그런 회화들을 꿈꾸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1970년대 초중반에 되면 이 화가가 물방울 연작을 시작하는 거죠. 이 물방울, 김창렬의 물방울 그림은 여러분들도 어디선가는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물방울이라고 하는 주제는 어떤 주제일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물방울은 찰나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찰나적인 거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눈앞에, 그건 분명히 눈앞에 존재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곧 사라질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덧없으면서도, 그렇지만 지금 내 눈앞에 확고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흡수해버리고 흡수하면서 지워지는 것들인 것이죠. 김창렬의 앞에서 앵포르멜 시대를 거치면서 했던 그런 작업들의 그런 연장성상에서 물방울 그림이라는 모티프를 발견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 화가는 그런 주제에 천착해 들어가는 것이죠. 처음에 김창렬의 물방울 작업을 했을 때는 약간 신문지 위에다가 물방울을 이제 그리는 그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 물방울이 너무 물방울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료되는 건데, 여러분, 물방울이라는 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있으면서도 동시에 없는 것이고 한도 없이 덧없는 것이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문지 위에 물방울을 그리면 신문지의 글자가 지워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김창렬은 물방울 연작을 이제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 1983년에 동경화랑에서 열린 개인전 서문에 이일이라고 하는 미술 비평가가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화면에 그려진 물방울의 이미지가 단순히 어떤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대상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들 자신이 어느 사이에 화면 속에 이끌려 들어가는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체험을 가져다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김창렬의 물방울을 보고 있으면 진짜 쏙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만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만큼 김창렬의 물방울 이미지는 강력하고 때로는 마술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자력을 지니고 있고 끌어당기는 힘을 지니고 있고, 그것이 화면 구석구석에 침투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그의 작품은 평면과 이미지 사이의 고도의 긴장관계 같은 거랄까? 또는 아니면 나아가서는 그 관계의 균형을 지켜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물감이 올라갈 수 있는 지지대와 그 물감으로 그려진 이미지 사이에 굉장히 미묘한 긴장관계가 이 김창렬의 그림에는, 물방울 그림에는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일 선생의 글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작품의 현존성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의 물방울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하나 속에 공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 여러분, 색즉시공할, 공즉시색할 때 그 공인 건데, 공을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라는 거죠. 생각컨대 이 화가는 물방울을 통해 캔버스 위에다가 무한한 공을 그리는 게 아닌 건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후에 김창렬은 이제 예를 들면 처음에는 신문지 위에서 이제 그 물방울을 그려나가는 작업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거를 그 밑에 이제 글자를 그리고 그 글자와 글자 위에 물방울을 그리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물방울 속에서 글자와 물방울이 같이 섞인다거나 아니면은 물방울과 글자들이 공존하면서 묘한 긴장관계를 이루는 그런 작품들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 작업에 대해서 김창렬 본인은 이런 회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잘한 문화로 회귀하고 싶다. 그리고 지워버리고 잊어버리고 물방울처럼 투명해지는 그런 일을 원한다라는 거죠. 또 반짝이는 찰나, 충만한 무의 세계, 그 결구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때로는 아이들 물장난을 하듯이 때로는 꽃다운 나이에 죽어간 내 많은 친구들의 혼을 달래는 살풀이로서 물방울을 그리는 행위는 모든 것을 물방울 속에 용해시키고 투명하게 무로 되돌려 보내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물방울 속에서는 분노도, 불안도, 공포도 모든 것을 헐어 돌릴 때 우리는 평안과 평화를 체험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든 것이 물방울로 용해된다, 그리고 불안과 공포도 무해된다. 여러분, 서로 미워하고 있는 존재들, 서로 갈등하고 있는 존재들은 예를 들면 서로 화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안 좋았던 것들은 서로 어떻게 보면 괄호치고 잊어야 하는 것이죠. 잊으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잊어지지가 않는 거죠. 상처를 안는 관계들의 연상인 건데요. 지금 이 김창렬이 보여주고 있는 물방울은 지우고 싶지만 아직은 지워지지 않은 상태. 지우는 일과 같이 보듬고 사는 그런 긴장관계의 극한을 보여주고 있는 작업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그 김창렬의 회기 연작들을 볼 때, 그러니까 글자와 물방울들이 막 서로 뒤섞여서 상호작용하면서 어떤 극한의 긴장관계를 만들어내고 있는 김창렬의 그림을 볼 때마다 그의 스승이었던 이쾌대의 군상 연작들을 떠올려 보게 되는 것이죠. 서로 사부노열을 하면서 물고 뜯고 막 이렇게 긴장하면서도 그것들을 어떻든 하나의 조화로운 화면 속에 만들고자 애를 썼던 이쾌대의 어떤 그런 열정이랄까? 아니면 어떤 화가로서의 노력과 이제 이런 것들이 김창렬의 그림에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지금까지 이제 이쾌대와 그 김창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김창렬의 물방울 그림, 그 다음에 이쾌대의 군상 연작은 둘 다 이쾌대의 군상 연작은 해방기의 한국 회화를 대표하는 미술이고, 또 김창렬의 물방울 연작, 70년대와 80년대에 전개된 김창렬의 물방울 연작도 한국 미술의 되게 중요한 시기를 나타내는 작품들입니다. 그리고 이 두 작품은 그런 의미에서 맥락과 그 다음에 의미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서로 달리하는 것이지만, 저는 오늘 이 두 화가를 한데 겹쳐서 보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죠. 아마도 이제 이 두 화가의 공통된 관심사는 관계일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라는 건 뭐냐면, 현대인들의 삶은 서로 무관한 것들, 서로 갈등되는 요소들을 함께 끌어안고 사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끌어안고 살 것인가, 그리고 그러면서도 예를 들면 부정하면서도 또 긍정해야 되는 그런 관계들을 어떻게 화면 속에 같이 공존시킬 거냐 하는 문제 같은 의식들에 대해서 이쾌대와 김창렬은 저만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는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예를 들면 남과 북, 그러니까 굉장히 서로 안 좋은 기억들도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서로 엄청 적대적인 관계들을 오래 유지해 왔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로운 공존과 그 다음에 공동의 번영과 평화, 이런 것들 우리가 모색해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이쾌대의 그림이라든가 김창렬의 그림을 보면서 어떤 시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쾌대와 김창렬을 무리하게 엮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어떤 의미 부여를 또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튼 여태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기회를 찾아뵙겠습니다.